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성신대 권우성입니다. 먼저 의미 있는 자리에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따로 조금 요약을 했는데 별도로 PPT는 없고요. 스크립트를 읽어 나가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종래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하면은 산안법 위반으로 는 근로감독관이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했었고요. 이러한 수사를 거쳐서 검사가 그 기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이제 산안법 위반이랑 업무상 과실치사상 보통 판례는 그 실질적 경합으로 봐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그 징역 또는 이제 금고 업무 과실치사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었고요.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만 가능한데 벌금의 액수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500선 많았었습니다. 뭐 합의하면 거의 그랬었어요. 결국 이러한 가벼운 형벌이 이제 그 산재 관련된 사망 사고에 대한 범죄 억지력을 낮춘다라는 비판이 늘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제 2016년에 구의역 스크린도 케이스에서 사건에서도 실제 그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그 당시 법으로 엄청나게 그 양형에 관련 거는 3천만 원 굉장히 아주 많이 나온 거긴 해서 우리 눈에는 안 맞잖아요. 사람이 죽은 3천만 원 법인이 처벌받는 걸로 중형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약간 그 구의역 사건 이후에 이제 산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았고 국회에 꽤 많은 법안이 올라갔었어요. 뒤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의 그 반발로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가 오늘 와 계신 그 고 김영균님 사건, 18년 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이제 법 개정이 그 가능해졌고 2019년에 지금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전면 개정법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개정법 입법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동법의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물론 위험의 외주화 관련되어서 사실 도급군지 관련되어서 당초 기대랑은 좀 못 미치는 그러한 시행령 내용이 나왔고 이후에 아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중대재해법 개정 관련된 시민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중대재해법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입법이 된 배경을 보면 사실 산안법 19년 개정 전면 개정 산안법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산안법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에요. 법 내용도 충실해졌고 제재 그 형사처벌의 수준이 높아졌고 그런 건 맞는데요. 문제는 종전의 산안법 문제가 다만 이제 처벌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아니라 중충적으로 만들어진 약간 중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 상위 경영진한테 책임을 묻기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산안법도 고위범죄인데 중층적으로 이루어진 경영구조상에서 그 상급 경영진한테 고의를 인정하기 만만치 않았고 인과관계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게 처벌이 잘 안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꼭 대표적으로 처벌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굉장히 현대 기업이 복잡한 지배구조와 그런 걸로 이루어진 현대 기업에서 사망이라는 사고가 과연 제일 말단에 있는 직원 아니면 현장 소장 아니면 공장장 정도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느냐라는 것이죠. 안전 관련된 경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안전에 대한 위험을 사회로 전가시키고 이윤을 이제 전속적으로 가져가는 전유하는 그러한 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에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던 거고 그래서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산안법 같은 경우에 사업주 잔치한테 안전보건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에 중대재해법은 개인 기업은 그냥 당연히 개인 사업주 하지만 법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영조물 같은 그런 데에서는 이제 그 경영 책임자라는 제일 상급의 경영 의사결정하는 사람한테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아까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 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런 법정의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 또는 뒤에 나오는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경영 책임자들에게 약간 무거운 형사처벌을 정함으로써 이제 경영 시스템 안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을 이제 반영시키도록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 법이 모호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모호하지 않아요. 일단 관련된 법을 지켜라. 중대재해법 말고 이제 안전 관련된 법령 등을 준수해라. 또는 법령 위반 관련된 어떤 행정명령이 기존에 나와 있으면 행정명령 처분 등을 준수해라. 아니면 재해가 발생했으면 그 대해를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라. 그런 의무
이것도 안 하고 사업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현대를 위험사회라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이러한 위험들은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될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법 준수하고 행정명령 준수하고 재발 방지해야 되고 경영할 때 안전을 고려해야 되고 그것도 안 하고 사업하라는 것은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위반해서 산업사회라는 결과까지 발생하게 되면 그제서야 처벌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법은 기본 형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으면 의무 위반만 가지고 처벌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법이 뭘 그렇게 중하다는 것인지, 이게 뭘 그렇게 모호하다는 것인지 전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지 않아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되었든 종전의 산안법상 이제 그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의 수준의 이제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만든 게 이 법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입법되고 나서 이렇게 뭐 자료집에는 입법되기 전에도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히 보면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갑자기 어느 날 뚝 하늘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10년 전쯤에 2013년에 김성동 의원이 기업살인처벌법안이라는 걸 발의한 적이 있어요. 약간 이 법에서 제안되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중대재해법에 반영이 되어서 종사자의 개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갖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 2014년에 정부에서는 다중인명 피해 범죄 경합범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을 해요. 중대재해법이 형량 이제 처벌이 상한이 없구만 그런 말 하잖아요. 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사실 문제는 거꾸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미국 얘기 들으면은 벌금 100년, 200년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한국은 이제 다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경합범 가중 2분의 1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형법 조항 보게 되면은 이제 최장으로 가중이 되어도 유기징역이 50년인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단일 범죄에 대해서 상한이 없어도 30년인 거고. 중대재해법 처벌법에 상한이 없는 게 아니라 형법 초능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상한은 30년이고 재범 가중 등이 되어도 50년 길어 보이지만 사람이 죽었다고요. 30년, 50년 정도가 제일 중한 형이에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을 만약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하나 죽일 때마다 죄가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10명 죽이면 10개의 살인죄가 있고 그걸 경합해요.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개념 자체가 1명 이상의 사망, 2명 이상의 부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사망해도 죄는 하나예요. 1명이 죽어도 중대재해법 위반죄가 하나인 거고 10명이 죽어도 하나예요. 그런데 10명, 100명, 1000명이 죽을 수 있는 범죄를 정하면서 상한을 정한다? 그게 더 어색한 거 아니에요? 1000명이 죽어도 징역 10년? 15년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피하다고요. 이 규범 체계 자체가 여러 사람이 다중으로 사망한 경우를 하나의 범죄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한을 정할 수 없는 범죄니까 이게 상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는 맥락을 전혀 모르는 얘기. 알고 하면 나쁜 거고 모르고 하면 무식한 거예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년에 대검에서도 기업책임법안을 제출했었어요. 그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됐었고 17년에 노회찬 의원님께서 재해에 대한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 특별법을 제출하셨었습니다. 물론 회기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19년에 산안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고요. 그 전면 개정 산안법이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만 상급 경영자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약간 여전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 취지 최근에 그런 책이 나왔어요. 이름이 법이 될 때라고. 우리 사회에 이름이 법이 된 게 되게 많죠. 김영균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모든 입법이 되게 만만치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빚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의 생명에 빚지고 있는 법이 입법되고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위헌 얘기가 나오고 또는 그 전에도 굉장히 이 법의 효력을 이 법의 실효성을 탓하고자 하는 많은 주장들이 나왔었죠.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소시오패스냐? 니들은 공감 능력이 없냐? 사람이 죽어서 만든 법인데 그 법이 집행되기도 전에 그 법을 그렇게 해치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게 연구자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격한 얘기를 하면 나중에 뒤에서 말 많이 들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좀 참기가 어렵네요, 사실 그건. 모호하다? 자기들이 해석이 안 되면 모호한 건가요? 문해력을 기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법이 뭐가 모호하죠? 독서배편 의자안이라 그랬어요. 한 100번 읽어보세요. 자명해요.
전혀 모호하지 않아요. 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약간 조정이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 법 자체가 죄형법정주에 위반할 정도로 모호성이 있어서 위헌이 돼야 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한글입니다. 이 라틴어도 아니고요. 해서 이 법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자문하셔야 됩니다. 조금 톤을 다운할게요. 아무리 제가 거친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나이스하고 되게 합리적인 사람인데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저 정말 그래요. 예, 평소에 사석에서 보면 되게 저 나이스해요. 예. 물론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해석 같은 게 입법 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입법이 좀 급하게 된 측면도 있고 사실 이제 그 학술 용어를 그 규범적인 용어를 새로 만들어 오면서 그 피정이랑 종차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든 법조항이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법학자나 실무가라는 사람들이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법문을 뭐 문어에 맞게 축자적으로 또는 체계에 맞게 인여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해석해내고 그것을 논증하는 게 그 사람들이 몫인 거지. 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위헌이라고 말하면 뭐하러 법률가라고 뭐하러 법학자를 합니까? 일견무호해보는 문규를 이제 입법 취지에 맞춰서 내적 체계나 전체 법질서의 조화를 고려해서 해석해내는 것이 법학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정말 어이없는 후진국형 죄, 세상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21세기에 되네요. 차에서. 그렇죠. 채석장에서 무자격자가 발팔해서 사람이 깔려 죽네요. 또 떨어져 죽네요. 엘리베이터에서 깔려 죽네요. 한 달 새 벌어진 일들인데 그런 걸 외면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 법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탄핵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동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확신범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직업적인 이해관계 갈렸거나. 하지만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정상인 거냐? 아무리 현대사회를 윤리배역의 위험사회라 그래도 이 정도 위험까지 감수하는 게 위험사회냐? 넌센스고 비정상이고 후진적인 상황인 거죠.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거가 이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빈번하게 간과되긴 하지만 죄송해요. 우린 잘 안 믿지만 국회에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요. 저도 잘 안 믿어요 그거. 저를 대표하냐? 하지만 국회가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다. 자동성의 원칙이고 민주성의 원칙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한 대로 재해 현장에서 사망한 1년에 1000명 넘는 많은 산재 피해자들의 피에 터잡아 만들어 입법된 어렵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의 실효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어떻게 더 잘 집행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대재해 전문가 네트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책임주의에 반한다. 이게 정말 순수한 과실범이고 결과 책임이라면 전 동의해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없이 그냥 사람만 죽으면 무조건 1년 이상 징역 그러면 좀 과하지 않아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처벌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행위반가치로서의 의무 위반, 고의로 의무를 위반해야 돼요. 결과반가치로서의 사망 또는 중대재해 발생.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지만 처벌이 된다고요. 뭐 거칠게 말하면 기업에서 아무리 의무 위반해도 사람이 안 죽으면 처벌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안 죽을 것 같으면 이 법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법 갖고 쫄리면 찔리는 거예요. 우리 왜 사람은 죽을 수 있겠구나. 난 감옥 갈 수 있겠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죠. 아무리 영리기업이고 돈이 좋아도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일하다 죽을 수 있다라는 위험을 자각한 사람이 그대로 그 위험을 방치한다? 감옥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 감옥 보내려고 만든 법이에요. 넘어갈게요. 이게 위헌이다고요?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막 짧게 얘기했는데 천천히 얘기해도 되겠네요. 사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한이 없다는 언급한 것처럼 형법 42조는 유기징역은 30년, 가중할 때 50년 취지로 해요. 사람이 수명, 수십 명, 수백 명 죽어도 이 한도 내에서밖에 처벌받지 않아요. 100년, 200년 살지 않아요. 감옥에서. 그리고 이제 법인을 처벌하면 되는데 왜 대표이사를 처벌하느냐. 뭐 영국 얘기 해가면서 영국의 기업 살인 또는 기업 취소법은 법인만 처벌한다? 물어볼게요. 법인 기업은 사실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너무 익숙해서 법인이라는 게 늘 존재하는 것 같지만 영리법인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건 인류 역사에 길어봐 200년이 안 돼요. 영국의 조인트 스톡 컴퍼니 액트가 1850년쯤 나왔으니까. 기업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는 어색하게 오너란 말이 존재하지 세계 족보가 없죠. 기업이 오너가 어디 있어요? 기업이 법인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소유해요? 아닌 거거든요. 오너란 말 자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데 기업은 주인이 없어요. 기업은 그 자체가 실체죠. 누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냐가 중요한 거죠. 기업 자체가 주주의 이익, 채권자의 이익, 근로자의 이익, 사회의 이익에 복무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런 기업은 영과 육이 없죠. 몸과 마음이 없으니 범죄를 저지를 수 없죠. 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산업활동 과정에 사람이 죽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누군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결정한 것이 이 법이에요. 사실 보자고요. 경영 과정에 사람이 죽어서 기업 자체를 폐업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 그 기업의 채권자들, 그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무슨 죄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은 휴지가 되고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해서 법원에서 엄형을 처하기 힘들겠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기업의 경영 관련되어서 종국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대표이사라 그러면 뭔가 되게 큰 권리겠죠. 대표이사는 책임의 자리예요. 이 법 가지고 처벌받은 겁나시면 대표이사 안 하시면 돼요. 사표 내면 그만둘 수 있으세요. 하고 싶으시니까 경영하고 싶으시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그럼 법 지키시라고요. 어려운 일 아닌 거잖아요. 이 법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영 책임자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냐? 다른 누구보다도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산안법 개정되고 나서도 뭐 산재에 대해서 별 반응 없는 우리나라 경영계가 이 법 시행되기 전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문을 받고 돈을 쓰고 있습니까? 뭐 사실 저도 변호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원래 기업들이 돈을 열 때는 쫄릴 때 여는 거거든요. 오너가 감옥 갈 때, 뭐 배임 같은 걸로 기소될 때 몇십억 열죠. 그렇죠? 그렇게 지불하죠. 오너 감옥 간다 그러니까 몇 억씩 주고 중견 기업들이 로펌에다가 그 자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빈정상해 보이긴 합니다만 전보다 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라도 돈을 쓰면 좀 낮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돈이 사실 로펌 자문보다는 현장에서 노후한 설비를 교체하고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그런 것들에 사용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보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경영 책임자를 흔드니까 또 기업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네, 제가 존경하는 김지영 전 그 대법관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주신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법이 처벌이라는 말이 되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긴 합니다만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방인 거죠. 제가 바라는 거는 재벌 청소 감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제가 나이스하다 그랬잖아요. 저는 사람이 안 죽길 바라는 거지 누굴 감옥 보내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법도 목적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 과정에서 이 법이 현실적으로 기업에 충분한 위협을 주고 일반 예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모호한 부분을 해석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더 미진한 부분 입법을 통해서 개선을 해서 실제 기업들이 사람을 죽지 않도록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근로자든 시민이든 그렇게 경영 시스템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급하게 만든 법이기도 하고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워낙 대립하는 이해관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뚫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제일 먼저 사실 이제
김용균법이라고 불리우는 전면 개정 산안법은 산업재해의 개념을 중에서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말을 써요. 근데 거기 정의 규정이 없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 규정을 이게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산업재해 개념 자체를 산안법 2조 3호에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말이 이 법에서 대상자로 되면서 종사자라는 말로 좀 바뀌어오고 종사자의 개념을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면 특고 유사하게 이제 있는 종속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도급 위탁자 더하기 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무급 인턴이라든가 무급 가족 종사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람들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할지는 다툼일 수 있겠지만 꼭 대가라는 거가 존재해야지 사람의 죽었거든요. 그런데 급여받고 죽은 사람은 이 법에 적용받고 그냥 무급 인턴, 언페이드 인턴으로 있는 사람들은 적용 안 받고 하는 건 어색하잖아요. 그건 정의롭지 않잖아요. 왜 죽음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꼭 인근로자인지 종사자인지가 중요한지 여부가 좀 의문이에요. 대가를 목적으로 한 말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 법을 고민하면서 사실 저는 그런 일이 빨리 안 벌어졌으면 좋았었을 텐데 비법인 단체에서 사건이 터졌잖아요. 정당법상 정당은 법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말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최근에 유세 관련 대통령 유세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아마도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뭐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의견이 없는데 이 법 7조 양벌 규정 적용에 있어서 법인 또는 기관이란 말에서 기관에 비법인 단체가 들어가느냐 이론이 있기는 해요. 과태료 관련된 질서행위규제법 같은 경우에는 법인 괄호 열고 법인격이 없는 뭐 사단 재단 포함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 사건에서는 비법인 단체가 처벌되는 게 명백한데 형법 총론에는 그런 조항이 없죠. 우리 형법 총론은 뭐 법인의 범죄 능력 자체를 이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기관이란 말이 비법인 단체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입법 과정에서 이제 뭐 의사력 같은 데에서는 그런 논의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법문이라는 거는 법으로 입법되면은 고유한 특히 형법 조항은 이제 법문 자체를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예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어떤 단체가 법인이 되면은 벌금을 받고 비법인 단체는 안 받고 이거 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입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기관 외에 비법인 단체, 그 사단이나 재단, 정단 같은 것들도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요즘에 뭐 몇몇 법인에서는 뭐 이제 안전 담당 이사들, 임원들, CSO라고 불리는 사람들 원래 CSO는 보안 책임자 같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건데 우리나라 갑자기 이 법 나오면서 산업안전 관련돼서 책임지는 임원을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무슨 언패물 뒤에 숨어있는 참호 속에 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법 피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법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표이사라는 지위는 권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흔히 상법에서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획일적, 포괄적으로 봐요.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타인한테 내리게 위임할 수 있다? 넌센스 같은 일인 거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안전 담당 임원이라는 사람들을 선임했다고 대표이사 면책된다? 그런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 기대를 접으세요. 언패물 뒤에 숨지 마시고 의무를 진수하시라고요, 제발. 문제는 또는이라는 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대형 사업장에서 무슨 사업이 여러 개 있는 뭐 비즈니스 비유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경우에 이제 사장 하나가 되면은 그 위에 있는 회장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게 있는데 또는이란 말이 우리나라 어휘로는 양자택일로 사용되는 맥락 컨텍스트에 따라 그렇죠. 하지만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에 준하여란 말은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책임을 확정하는 규정이에요. 대표이사 외에 다른 상급 경영자도 신분을 가지고 이 법에 제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한 규정인 거지 양자택일로 누구 하나를 면책한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해석해 보세요. 그런 법인가? 제가 테러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로 저는 그분의 문해력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의 문해력에 정말 심각한 회의를 가져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막 맞는 법이긴 해요.
국회랑 법원은 헌법기관 같은 국회랑 법원, 뭐 감사원, 선관위 예산 제일 안 납니까? 사람 죽을 수 있죠. 근데 이번 구조에 2조 9호 남욱 보면 헌법기관 말고 뭐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말만 하죠. 정부조직법에 있는 부처, 청 같은 거 얘기하는데 사실 구조 감옥 2조 9호 감옥으로 가서 헌법기관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게 당연히 법치에 맞긴 맞는데 헌법 입법하면서 그렇게 규정을 터무니없이 이상하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해석상 논란이 필요하죠. 의원님 계신데 죄송하긴 한데 국회에서 굉장히 태만하게 만든 법이긴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 이 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개정이 아니라 이 법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석상의 모호함을 좀 줄일 수 있는 쓸데없이 위헌이니 뭐냐 하는 그런 거 가지고 10대 로펌이 아유, 예? 그러지 맙시다 진짜.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